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핫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브리안과 드니펜의 심한 갈등 속에 드니펜은 동굴에서 독립하고 탐험 중 난파된 사람들을 발견하였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서둘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14장 금요일의 아주머니. 드니펜 일행이 떠난 후 남은 소년들의 생활은 무척 쓸쓸했다. 브리앙은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며 누구보다 괴로워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모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다. 브리앙, 속상해할 필요 없어. 한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이 동굴로 돌아올 거야. 그 아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여서 살았던 게 얼마나 행복했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고드는 브리앙이 우려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고마워. 그런데 올 여름도 우리를 구조할 배 한 척 안 지나가는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오클랜드 언덕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다 우리가 있는 것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 그럴까? 더 높은 곳이라? 하늘 높은 곳이면 더욱 좋을 텐데. 브리안과 고드는 이 문제를 모두와 의논하기로 했다. 재간꾼 백스터가 아주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면 어떨까? 공중에 큰 연을 높이 띄우는 거야. 그거 정말 괜찮은 생각인데?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떡하지? 모두 흥미롭게 백스터를 바라보았다. 언덕 높은 곳으로 가면 항상 바람이 불 거야.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연을 땅에 내려놓으면 되고 바람이 부는 날은 연의 밧줄을 땅에 매어 두면 자연스럽게 바람을 타게 될 거야. 헝겊과 밧줄이 있으니까 튼튼한 연을 만들 수 있을 거야. 300m 정도 높이 뛰어서 먼 바다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날부터 소년들은 연 만들기에 열중했다. 모양은 팔각형으로 접고 뼈대는 가볍고 질긴 갈대를 사용했다. 거기에 슬라우기호 갑판에 있던 들창문에 방수천을 붙였고 연이 공중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예쁜 꼬리도 달았다. 모든 소년들이 합심해서 달라붙었지만 연은 꼬박 일주일이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나 하나쯤은 타도 끄떡없겠다. 그런데 정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쩌지? 처음에 자신있게 말했던 백스터도 연을 완성하고 나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바람이 없는 날은 연을 못 띄우게 되겠지만 이 섬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으니 괜찮을 거야. 브리앙이 백스터를 안심시켰다. 소년들은 완성된 연을 바라보며 기뻐했다. 드니펜 형과 클로스 형, 윌코스 형, 그리고 웹 형도 같이 썼으면 좋았을걸. 돌이 드니펜 일행이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들이 있는 곳에도 이 연이 보일 테니 이 연을 보면 돌아오고 싶어질 거야. 브리앙은 드니펜 생각에 잠시 우울한 얼굴이 되었으나 다정하게 돌을 위로했다. 도르래를 이용해서 연의 줄을 올리고 내리자. 땅에서 움직이지 않게 도르래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해. 연을 띄우기 위한 준비를 마치자 소년들은 넓은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때 마침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쉽지만 연 날리기를 포기해야만 했다. 드니펜 일행이 모래밭에 난파된 미국 배를 발견한 바로 그날이었다. 이틀이 지난 후 날씨가 적당해졌다.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서 연을 날리기에는 아주 적절한 날씨였다. 연은 땅에 긴 꼬리를 늘어뜨리고 옆으로 누워서 하늘로 날아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브리앙이 신호만 떨어지면 곧 날아오를 예정이었다. 멍! 멍멍멍! 그때 펜이 애처롭게 짖으며 숲 쪽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 생겼나봐. 가보자. 브리앙은 연날리기를 연기하고 펜을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다. 만약을 대비해서 조심해 총도 챙겨오고 브리앙과 고든, 서비스 자크 이렇게 네 소녀는 함정을 만들어 놓은 숲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펜은 벌써 숲속으로 사라져 컹컹 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브리앙이 숲속으로 100m쯤 들어갔을 때 펜이 어느 나무 아래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 사람이다! 아직 살아있어. 자크! 가서 브랜디와 과자 좀 가져와. 알았어. 무인도에 사람 있다니. 이것 좀 드세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40에서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백인 여자였다. 옷은 말짱했으며 고동색 쇼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정신없이 과자를 받아먹던 여자는 브랜디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이젠 살겠다는 듯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마워 얘들아. 정말 고맙다. 여자는 영어로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세요.
소년들은 여자를 부축하여 동굴로 데리고 왔다. 모두 낯선 여자에 대한 반가움과 호기심으로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30분 정도 쉬고 난 여자는 조금 기운이 회복되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캐서린 레이디라고 하고 사람들은 보통 케이트라고 부른단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뉴욕의 윌리엄 펜필드라는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20년 넘게 일해왔지. 한 달 전 펜필드 부부는 남아메리카 칠레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세번호라는 상선을 타게 되었단다. 세번호는 훌륭한 배였는데 선장과 기관사를 비롯해 11명의 선원이 있었지. 출항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새로운 선원들이 음모하여 반란을 일으켰지 뭐냐. 윌스턴을 비롯하여 8명의 반란자들이 선장과 기관사 펜필드 부부를 죽이고 세번호를 차지했어. 그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로지 이반스라는 항해사와 나뿐이었는데 이반스는 배를 조종하는 데 필요했고 포브스라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요리사로 살려두자고 하더군. 2등 항해사인 이반스는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배를 조종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 악당들은 세번호를 강탈해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오가며 아프리카 흑인을 남아메리카 노예로 팔아 돈을 벌 작정이었지. 그러나 우리는 남아메리카의 끝인 혼곳을 돌아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가고 있었단다. 그런데 며칠 후 원인이 알 수 없는 불이 났어. 불은 순식간에 배에 번지고 그 바람에 한 선원이 죽기도 했지. 나머지는 약간의 식량과 무기만을 가지고 간신히 보트에 옮겨 탔단다. 보트를 타고 바다를 표류한 지 이틀이 지났을 때 우리는 무서운 폭풍을 만났지. 보트는 파도를 맞으며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구세일생으로 이틀 전에 이 섬에 닿게 된 거란다. 윌스턴을 비롯한 5명의 악당들은 이 섬에 닿기 전에 거센 파도에 휩쓸려가고 바닷가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포브스와 마이크라는 두 선원과 나만이 보트 사이에 두고 양쪽에 쓰러져 있더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서비스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서비스, 너무 조르지 말고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자. 브리앙이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를 달랬다. 눈을 떠보니 다행히 두 사람은 아직 정신이 없었어. 나는 더 이상 그 악당들에게 끌려다니기에는 죽기보다 싫었지. 그래서 보트 뒤쪽 바위에 몸을 숨기고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더구나. 나는 얼른 몸을 숙였지. 그런데 그들은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고 생각한 윌스턴, 블란트, 로크 이 세 사람이지 뭐냐. 이들은 파도를 헤치고 해안까지 헤엄쳐 왔던 거야.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 나는 보트 밑 그늘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지. 그들은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흔들어 깨웠어. 여기 쓰러져 있었군. 어이! 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여기가 어딘가요? 정신이 든 포브스가 물었단다. 글쎄, 나도 몰라. 날이 밝으면 알 수 있겠지. 동쪽으로 가보자. 총은 쏠 수 있겠나? 소총 5자루와 탄약이 신기하게도 물에 젖지 않았어요. 바이크도 정신을 차리고 말했지. 그런데 이반스는 코프와 부크가 데리고 있어. 귀찮긴 하지만 다시 배를 구하면 필요할 테니 어쩔 수 없지. 윌스턴이 대답하더군. 참, 케이트는 어디 갔지? 케이트? 케이트 걱정하지 않아도 돼.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으니 지금쯤은 상어밥이 되었을걸?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우리 일을 다 알고 있어서 신경 쓰였는데 골칫거리를 하나 덜었군. 그놈들은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있었어. 이반스를 감시하고 있는 코프와 부크에게 가자.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혼자 걷다가 지쳐 쓰러진 거야. 케이트 아주머니는 긴 이야기를 마치고는 깊은 심호흡을 한번 내쉬었다. 그래서 그 함정숲에서 팬에게 발견된 거로군요. 함정숲이라니? 네, 저희가 붙인 이름이에요. 함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른은 없니? 어떻게 너희들끼리 생활하고 있니? 소년들은 케이트 아주머니에게 그동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표류하여 이 섬에 닿게 된 것과 보금자리를 정하고 2년 가까이 무인도 생활을 한 것 등 그동안의 어려움과 기쁨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케이트 아주머니는 소년들이 당했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낸 용기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 다들 숙연한 분위기로 있을 때 재치 있는 서비스가 끼어들었다. 우리 케이트 아주머니를 금요일의 아주머니로 부르면 어떨까? 로빈슨도 금요일에 만난 친구를 그렇게 불렀잖아. 서비스의 말에 소년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서비스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주머니가
금요일에 온 것을 잘도 기억해서 꽤 맞추니까 하하. 소년들은 케이트 아주머니를 만난 것이 누나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너무나 푸근하고 반가웠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무서운 악당들이 이 섬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낼 뻔했어요. 만약 악당들이 이 섬이 무인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동굴을 보게 된다면 틀림없이 쳐들어올 거야. 더구나 우리에게 식량과 무기가 있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지금부터는 경계를 철저히 해야겠는걸? 고든과 브리앙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7명의 어른, 그것도 무서운 악당들이라. 드니펜 일행이 위험해. 브리앙의 머리에 맨 먼저 떠오른 것은 드니펜 일행이었다. 드니펜 일행이 간 쪽과 악당이 간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 소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을 할 수 없었다.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니? 실망만이라고 이름 붙인 동쪽 바닷가예요. 큰일이군. 그들도 동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내가 가서 드니펜 일행을 데려와야겠어. 브리앙이 모코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코, 저번처럼 보트로 호수를 건너자. 네. 언제 떠날 건데? 고든은 내심 걱정되는 눈빛으로 브리앙을 바라보며 말했다. 악당들 눈에 띄지 않으려면 오늘 밤에 당장 떠나야겠어. 그동안 이곳은 내가 맡을게. 고맙다 고든. 형, 나도 데려가줘. 브리앙은 자크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은 데려갈 수 없었다. 상대방은 어른들이고 또한 무서운 사람들이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자크, 내 마음 알아. 하지만 이번엔 안 되겠다. 돌아올 땐 4명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보트를 타기가 어려워지거든. 자크는 브리앙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는 것을 단념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브리앙과 모코는 식량과 권총, 단도를 몸에 지닌 채 보트에 올랐다. 보트를 타고 한참을 나간 후에 브리앙은 오른쪽 강기슭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불빛을 발견했다. 누가 피워놓은 것일까? 윌스턴 일당이 피워놓은 것일까? 브리앙은 불빛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기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모코, 기슭에 보트를 대줘. 브리앙, 조심해요. 나도 따라갈까요? 모코가 브리앙의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너는 여기에서 언제라도 보트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줘. 악당들일지도 몰라. 브리앙은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해 살금살금 기어갔다. 모닥불 같은데? 악당들일까? 아니면 드니펜 일행일까? 브리앙은 한 손에는 권총, 다른 한 손에는 단도를 들고 조심조심 다가갔다. 거의 불빛 가까이 갔을 때 검은 그림자가 불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쏜살같이 튀어올라 사람에게 달려들었고 곧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숲속에 사는 커다란 제규어였다. 사람 살려줘! 브리앙이 달려가 보니 드니펜이 제규어의 습격을 받고 있었다. 사격의 명수인 드니펜도 총을 쏠 겨를조차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비명소리를 듣고 윌콕스와 클로스 웹도 달려왔다. 브리앙은 몸을 날려 제규어에게 달려들었다. 제규어는 겁도 없이 달려드는 브리앙을 공격했고 그 사이에 드니펜이 몸을 내뺐다. 브리앙은 제규어와 뒹굴며 손에 들었던 단도로 제규어의 목을 마구 찔렀다. 제규어는 브리앙의 단도에 찔린 채 브리앙의 어깨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었다. 윌콕스가 총을 빼들었으나 브리앙이 맞을 수도 있어 총을 쏠 수는 없었다. 목숨을 건 혈투 끝에 제규어는 피를 흘리며 맥없이 쓰러졌다. 그러나 브리앙도 날카로운 제규어의 발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브리앙, 고맙다.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드니펜이 브리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친 데는 조금 피가 나지만 괜찮아. 브리앙은 드니펜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하는 걱정의 말임을 느꼈다. 웹이 브리앙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런데 브리앙, 이곳은 웬일이지? 그것도 이 한밤중에 말이야. 얘기할 게 있어서. 아, 그리고 모코도 같이 왔어. 모코는 기슭에 보트를 대고 기다리고 있지. 이 섬에 악당들이 표류해 왔어. 아주 무서운 놈들이야.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하기로 하고 당장 동굴로 돌아가자. 그들이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여긴 너무 위험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미안해 브리앙. 그동안 너의 진심도 모르고 미워했다니. 고맙다. 고마운 건 나야. 이렇게 빨리 우리가 마음을 합칠 수 있어서. 자, 어서 가서 아이들을 보호하자. 브리앙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모코는 브리앙이 내 소년과 손을 잡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코, 많이 기다렸지? 어서 가자. 브리앙이 어깨를 다쳤으므로 다른 소년들이 모코를 도와 노를 저었다. 브리앙은 동굴로 돌아오는 보트 안에서 케이트 아주머니를 발견했던 것과
케이트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낱낱이 들려주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6명의 소년들은 동굴에 도착했다. 남아있던 소년들은 드니펜 일행을 얼싸 안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드니펜 일행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드니펜 정말 잘 돌아왔다. 내가 없어서 허전했어. 고든이 반갑게 포옹하며 말했다. 고든, 그동안 우리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 정말 미안해. 고든은 불량이 드니펜과 같이 돌아온 것이 꿈만 같았다. 제15장 연을 날리다. 드니펜 일행이 돌아온 데다 케이트 아주머니까지 합쳐서 다시 뭉친 15명의 소녀는 더없이 화목하게 지냈다. 그러나 동굴 밖에는 언제 어디서 무서운 악당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드니펜 일행이 동굴로 돌아온 지 열흘이 넘었다. 소년들은 날마다 동굴 주변을 잘 살피며 외출을 일절 삼갔으며 부득이 나갈 때는 무기를 가지고 다녔다. 11월 초가 되어도 악당들이 어디 있는지, 아직 섬에 머물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갑갑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악당들이 이미 이 섬을 떠난 게 아닐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보트를 고쳐서 말이야. 불량이 말하자 드리펜이 머리를 저었다. 우리가 그 보트를 보았을 때 보트는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어. 배를 고칠 만한 연장이 없다면 그 보트를 수리해서 이 섬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케이트 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다. 그들에겐 도끼 한 자루와 무기가 전부였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지? 모두 궁금해하자 케이트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이곳을 떠나 바닷가에 가보고 올게. 그러면 그들이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들이 떠났다면 보트가 안 보일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이번에 잡히면 정말 아주머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조심할게. 그리고 이반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반스 씨는 어째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일까요? 아니야. 이반스는 그놈들의 나쁜 짓을 전부 알고 있어서 벌써 그놈들이 이반스를 죽였을지도 몰라. 케이트 아주머니가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머니를 그곳에 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밤에 보트로 근처를 돌아보겠어요. 소년들의 반대로 케이트 아주머니가 바닷가에 직접 가보는 것은 취소되었다. 참,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 오클랜드 언덕의 깃발 말이야. 그 깃발이 그들의 눈에 띄면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될 테니 떼야 할 거야. 드니펜이 오클랜드 언덕의 깃발을 생각해냈다. 아차, 그 생각을 못했구나. 당장 가서 안 보이게 없애야겠다. 그날 밤 소년들은 강을 내려가 오클랜드 언덕의 깃발과 깃대를 철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량이 엉뚱한 생각을 해냈다. 우리 스스로 악당들의 거처를 알아보자. 어떻게?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모두 불량의 주위에 모여 귀를 기울였다. 연을 띄우는 거야. 연을 만들어 타고 하늘로 올라가 섬을 정찰하는 거야.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발견하는 거지. 하지만 그들이 먼저 연을 발견하게 된다면 직접 실망만까지 가보는 것보다 그게 덜 위험하고 정확할 수 있어. 아마 밤에는 작은 불빛까지도 다 보일 거야. 불량이 다시 설득했다. 난 찬성이야. 돌아가는 상황도 모른 채 이 동굴 안에 갇혀 지내는 것도 이젠 지루해. 서비스가 먼저 동의하고 나서자 다른 소년들도 하나 둘 찬성했다. 케이트 아주머니도 머뭇거렸으나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소년들은 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주 어이없는 모험일지라도 지금처럼 답답한 상황에서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연이 튼튼하다고 해도 사람이 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야. 하지만 모두의 의견이 그렇다면 모험을 성공시켜보자. 대신 충분한 실험을 거치고 나서 해야 해. 고든도 침착하고 신중하게 동의했다. 이튿날부터 브리안과 백스터를 중심으로 새로 연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 소년들이 조금만 더 큰 어른이었더라도 연의 크기와 무게중심, 실을 수 있는 중량, 연에 맞는 밧줄의 굵기와 연 모양 등을 생각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었겠지만 소년들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지식과 기술이 없었다. 전에 만든 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산살을 이용하여 뼈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표면에도 새천을 붙여 단단하게 고정했다. 그리고 슬라우기호에서 쓰던 커다란 바구니를 달았다. 바구니는 사람이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큰 것이었다. 와, 드디어 안성이다. 바람도 적당하니 먼저 모래주머니로 실험해보자. 우리 몸무게보다 많은 60kg 정도 나가는 모래주머니를 연에 달고 한번 올려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드니펜, 백스터, 웹은 연을 잘 잡고 있다가 내가 도르래를 풀면 띄워줘. 준비,
지금이야! 예호! 성공이다! 연은 신기한 게도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됐어. 우리 몸무게보다 많은 무게를 실어도 끄떡없으니 안전해. 어린아이들은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만 가지고도 깡총깡총 뛰며 좋아했다. 이제 연을 내리자. 도르래를 돌려 풀었다 감았다 되풀이하면서 연을 내리는 것은 올리는 것보다 어려웠다. 연에 사람을 태워 올려보내는 게 어떨까? 오늘은 바람도 알맞고 실험도 해보았으니 안전하잖아. 시간도 적당하고. 불량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자 모두 좋다고 했다. 연의 모래주머니가 아닌 사람이 탄 것을 빨리 보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누가 타지? 어려운 결정이 남았다. 실험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모험이었다. 혹시 돌풍이라도 불어온다거나 줄이 끊기는 등 위험천만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두 머뭇거리며 선뜻 나서질 못했다. 내가 탈게. 그때 이렇게 말하며 성큼 앞으로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자크였다. 자크! 그러나 드니펜을 비롯한 몇 명의 소년들도 자원하며 앞으로 나섰다. 형! 나를 태워줘. 내 소원이야. 내가 타야 해. 브리앙은 꼼짝 않고 서 있었고 자크는 모두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자크! 왜 내가 태워야 한다는 거지? 소년들은 어리둥절하며 자크에게 물었다. 나 사실은 모두에게 고백할 게 있어. 자크가 숨겨온 사실을 말하려 하자 브리앙이 말리려 했다. 자크! 그러나 자크는 계속해서 말했다. 형, 나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모두에게 다 말할 테야. 자크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에게 미안해. 이렇게 표류하게 된 것은 모두 나 때문이야. 내가 배의 밧줄을 풀었기 때문이야. 그날 그러니까 뉴질랜드 해안을 여행하기로 하고 배에 올랐던 날 밤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판위로 나왔는데 밧줄을 보는 순간 장난이 치고 싶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밧줄을 풀어버렸어. 그랬더니 배가 부두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지만 배는 이미 항구에서 멀리 떠나와 있었어. 나를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자크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자크, 우린 너를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우릴 위해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 했으니까 이제 충분해. 지금부턴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다른 누구보다 드니펜이 자크를 포근히 안아주었다. 드니펜, 미안해 모두에게. 드니펜, 연을 탈 사람은 자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정해졌어. 누구? 브리앙의 말에 드니펜이 물었다. 나야. 왜? 자크를 대신해서 내가 타는 거냐? 우리에게도 탈 권리는 있어. 브리앙이 말했다. 드니펜, 내 말뜻은 잘 알겠어. 하지만 이 연을 처음 만들 때부터 나는 연을 타기로 결심했었어. 그래, 나도 짐작하고 있었어. 브리앙, 내가 타라. 고든이 브리앙의 말에 동의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내가 이 끈을 동그랗게 만들어 땅에 내려보내면 끌어내리라는 신호야. 브리앙은 신호를 정하고 바구니에 들어갔다. 형, 조심해. 자크가 소리쳤다. 다 준비됐지? 그럼 준비, 시작! 소년들은 아까보다 더욱 조심조심 연을 띄었다. 하늘로 10m쯤 오를 때까지 기우뚱거리던 연은 좀 더 올라가자 손풍을 받아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다. 한참을 올라간 후 브리앙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바구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바라보니 너무나 까마득해 순간 현기증이 났기 때문이었다. 지금 타고 있는 연줄에 자신의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하지만 브리앙은 역시 용감한 소년이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어금니를 꽉 물었다. 10분 정도 올라왔을 때 연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밧줄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밧줄이 다 풀렸구나. 300m쯤 올라왔겠군. 브리앙은 한 손에 망원경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바구니의 밧줄을 잡고 균형을 잡으며 살며시 일어났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은 컴컴하고 조용했다. 망원경으로 사방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섬의 동쪽에서 브리앙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이 있었다. 아,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떠있는 몇 개의 작은 별빛 아래로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 불빛이 보였다. 저건 바다 저쪽의 불빛이야. 혹시 섬이나 대륙이 있어서 화산에서 뿜어내는 불빛이 아닐까? 아, 그러고 보니 언젠가 모코와 수평선에
위에 흰 점을 본 것도 이 방향이었어. 저 불빛이 화산의 불빛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바닷가의 가로등이든 분명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육지가 있을 것만 같았다. 브리앙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망원경을 좀 더 아래쪽으로 겨냥해 보았다. 거기엔 또 다른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대충 동쪽 바닷가와 가족호 사이 어디쯤인 것 같았다. 저건 캠프의 불빛이야. 악당들이 아직도 이 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해. 브리앙은 악당들이 섬에 있는 것이 확인되자 끈으로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 길게 내려보냈다. 브리앙의 신호를 아래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소년들이 끈을 받았다. 브리앙이 연을 내리라는 신호를 보내왔어. 자, 천천히 감아 내리자. 소년들은 도르래에 매달려 밧줄을 감기 시작했다. 연은 하늘로 올라갈 때보다 내릴 때 힘과 시간이 더 많이 들었다. 그 순간 돌풍이 강하게 불었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뚝 하고 끊어져 버렸다. 아! 밧줄이 끊어졌다! 브리앙이! 바구니는 바람에 날려 호수 위를 날고 있었고 브리앙은 바구니에서 뛰어내려 무사히 헤엄쳐나왔다. 그날 밤부터 모초는 더욱 강화되었다. 악당들이 섬에 머물러 있는 한 경계를 게을리하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브리앙은 연에서 본 악당들의 불빛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멋진 소식이 있다며 전에 모코와 탐험을 갔을 때 흰 점을 보았다고 말했었지? 그랬지. 섬이나 대륙에 눈 덮인 산이 아닐까 했었어. 그 뒤엔 볼 수 없었지만 오늘 또 그 방향에서 붉은 불빛을 보았어. 마치 화산 같았어. 그래? 위험을 무릅쓴 브리앙의 모험 덕분에 소년들은 두 가지 커다란 수확을 얻었다. 제16장 이반스의 방문. 소년들은 이전보다 더 보초를 철저히 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한 사람이라도 발견되는 날엔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어린아이들은 케이트 아주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동굴에서 생활했고 큰 아이들만이 보초를 서거나 함정에 걸린 짐승을 거두어오는 정도였다. 케이트 아주머니는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잘 만들었다. 모코의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경험이 많고 솜씨가 좋은 케이트 아주머니 요리는 언제나 만족스러웠다. 어린아이들은 옷을 더럽힌다고 고든에게 혼날 염려도 없었다. 케이트 아주머니가 속옷부터 떨어진 단추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주기 때문이었다. 케이트 아주머니는 자상하고 친절해서 소년들은 마치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니펜과 모코는 뉴질랜드의 강에 건너편 숲을 정찰하다 죽은 새끼 야마 한 마리를 발견했다. 몸이 따뜻한 걸 보니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야마의 몸을 쓰다듬으며 살펴보던 드니펜이 말했다. 이건 짐승에게 당한 것이 아니고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윌스턴 일당 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후 브리안과 고든은 또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파이프야. 아마 윌스턴 일당이 흘린 걸 거야. 케이트 아주머니에게 보여주자. 두 소녀는 재빨리 동굴로 돌아와서 케이트 아주머니에게 파이프를 보여주었다. 이걸 주었어요. 이걸 어디서 주었니? 이건 윌스턴 거야. 그들이 동굴 가까이 왔었나 보다. 혹시 우리가 있던 곳에 눈치챈 건 아닐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 이럴 때 용감한 이반스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너희를 도울 수 있을 텐데. 다시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11월 27일이 되었다. 아침부터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더니 밤에는 천둥까지 치며 폭풍우가 몰아쳤다. 천둥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서 오클랜드 언덕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코스터와 도를 비롯한 어린아이들은 천둥이 칠 때마다 무서워 케이트 아주머니의 팔을 잡거나 등 뒤에 웅크렸다. 천둥이 칠 때마다 창이 흔들리고 불빛이 번쩍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천둥은 조금 잠잠했지만 소년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그때 펜이 동굴 문 앞으로 가더니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펜, 왜 그러니? 펜이 서성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하자 고든이 다가갔다. 문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봐. 펜의 귀와 코는 상당히 예민하거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빗소리 때문에 밖이 시끄러웠지만 분명 총소리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두 전투 준비! 브리앙의 명령에 따라 모두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소년들은 담요를 박차고 침대에서 후다닥 내려와 평소에 연습하는 대로 총을 들고 각자 자신의 위치로 흩어졌다. 모두 침착해야 해. 사방이 모두 고요한 침묵 속에 몇 분이 흐르고 소년들이 침을 삼키며 잔뜩 긴장하고 있을 때 밖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급하게 들렸다. 그러고는 누군가 동굴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 좀 살려줘요! 살려줘요! 소년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 케이트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나갔다. 아, 그 사람이야! 빨리 문 열어줘! 그 사람이라뇨!
이반스야, 빨리 문을 열어. 케이트 아주머니가 재촉하자 브리앙이 빗장을 벗기고 동굴문을 열었다. 문이 조금 열리자 남자가 그 문을 휙 젖히고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었다. 휴, 세 번의 이등항해사 이반스. 케이트 아주머니가 얘기하던 그 사람이었다. 떡 벌어진 어깨에 넓은 가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온몸이 비를 맞아 볼품없게 젖었지만 얼핏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30살 정도의 젊은 청년이었다. 브리앙은 얼른 동굴 문을 잠갔다. 이반스는 문에 귀를 대며 바깥 동정을 살피더니 그제야 동굴 가운데로 들어왔다. 모두 아이들뿐이군. 어른은 없니? 이반스는 신기한 듯 소년들을 둘러보다가 소년들 속에 섞여있는 케이트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아니 케이트! 케이트 아주머니 아니세요? 이반스는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다. 맞아요. 저 케이트예요. 오, 케이트 아주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당신이 이곳에 와서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저도 아주머니가 무사하길 기도했어요. 소년들은 이반스와 케이트 아주머니의 재해 광경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두 바깥 동정을 듣고 싶어서 좀이 쑤셨지만 일단은 두 사람의 재해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싸울 수 있는 아이는 기껏해야 대여섯 명 정도군. 이반스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반스, 아니에요. 여기 소년들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잘 싸울 수 있어요. 모두 명사수에다가 얼마나 용감한데요. 케이트 아주머니가 소년들을 칭찬했다. 아저씨에 대해서는 케이트 아주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고맙다. 이반스가 브리앙의 인사를 답례했다. 그런데 악당들은 가까이에 있나요? 아저씨 뒤를 쫓고 있었나요? 오늘 밤은 쳐들어오지 못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저씨의 얘기를 빨리 듣고 싶었지만 먼저 옷부터 갈아입으셔야겠어요. 소년들은 창고에서 옷을 꺼내어 이반스에게 갈아입게 하고 케이트 아주머니는 고기와 과자, 브랜디를 준비하여 내놓았다. 와, 진수성찬인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게 도대체 얼마야? 이반스는 몹시 시장했던지 음식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다. 잠시 후 그는 식탁을 둘러싼 소년들과 케이트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케이트 아주머니는 보드가 바닷가에 닿기 전 큰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살았지요? 사실은 나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고 포브스 바이크와 함께 바닷가로 밀려왔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요. 두 사람이 깨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신이 들어 보트 밑에 숨어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고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이반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 전날 밤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바닷가에서 난파선과 사람들을 발견했던 드니펜이 말했다. 그날 새벽에 포브스와 바이크는 윌스턴을 비롯한 다른 선원들과 합류했고 나는 놈들에게 끌려 동쪽으로 갔단다. 한참을 가다가 그날 밤은 숲속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 정찰에서 이 섬이 무인도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지. 다시 보트 주위로 돌아와 보트를 수리하려고 했지만 너무 망가져서 연장이 없이는 불가능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적당한 장소를 찾기로 했단다. 강 기슭 근처의 숲속은 사냥감이 풍부해서 근거지로 지내기엔 알맞더구나. 그럼 악당들은 보트를 수리할 연장이 없어 섬에 있는 것이군요. 그래, 바로 그런 이유지. 우리에겐 보트를 고칠 수 있는 연장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도 알고 있단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일주일 전쯤 숲속을 정찰하다 호숫가에 이상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 갈대 줄기로 만든 뼈대에 천을 붙인 물건이었어. 그건 정찰용 연이었어요. 사람이 타고 300m까지 올라갔었어요. 비록 호수에 추락하긴 했지만. 그래, 그것이 연이었니? 아무튼 모두가 당황해서 한참을 바라보았지. 그런 물건이 저절로 생길 리도 없고 해서 이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충분한 연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 거야. 하지만 그 연을 발견한 것은 나에게도 커다란 희망이 되었단다. 이 섬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윌스턴 일당에게 끌려다니다 죽느니 탈출을 하자고 생각하고 기회만 노린 거지. 그래서 윌스턴이 없고 포브스와 로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단다. 내가 도망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포브스와 로크가 쫓아와 총을 쏘았지. 그때 나는 이 앞 강물을 건너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었단다.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 놈들은 내가 물에 엎어지니까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잘됐군. 감시하느라 우리만 성가셨는데 말이야. 하는 말을 주고받더니 돌아가 버렸어. 강물 속에서 간신히 숨을 참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 강 옆 풀숲을 헤매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이곳을 발견했단다. 그 총소리는 우리도 들었어요. 드니펜이 말했다. 윌스턴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까요? 브리앙이 이반스에게 물었다. 그 연을 발견한 후로 윌스턴은 이 섬에 사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호수 아래쪽으로 내려왔단다. 그래서 이 근처를 정찰하며 너희를 찾고 있었어. 그렇군요. 저희가 사흘 전에 숲에 나갔다가 파이프 하나를 주었어요. 케이트 아주머니는 그것이 윌스턴 것이라고 하셨어요. 윌스턴이 걷다가 파이프를 잃어버렸다고 몹시 아까워하더니 거기다 흘렸구나. 어쨌든 놈들은 꼭 이곳을 한 번은 찾아올 거다. 그들에겐 연장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너희가 아이들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녀석들이 풀숲에 숨어서 너희가 강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연장을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보트만 고칠 수 있다면 악당들이 순순히 떠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악당들과 거래한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놈들을 쫓아버릴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든이 이반스에게 제안을 했다. 그 녀석들은 교활하고 잔인해. 그들은 연장뿐만 아니라 탄환이나 식량까지 요구할 거다. 그 녀석들은 3번의 선장과 승객들을 죽인 놈들이야. 정말 잔인한 인간들이지. 윌스턴이란 작자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 섬에는 그 보트 한 척뿐이라는 거야. 우리 역시 그 보트가 있어야만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럼 그 보트로?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그 보트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갈 수 있을까요? 브리앙이 말했다. 태평양이라고? 우린 가까운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면 돼. 아저씨, 이거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무인도가 아닌가요? 태평양에 있는 무인도는 무인도지. 그렇지만 이 섬은 남아메리카 칠레 근처에 흩어져 있는 섬들 중 하나야. 여기서 배를 타고 60시간 정도만 가면 가까운 항구에 닿을 수 있을 거다. 소년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럼 이 섬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제야 브리앙은 전에 본 흰 점과 붉은 불빛을 생각해냈다. 맞아요. 전에 동쪽에서 흰 점과 붉은 불빛을 보았어요. 설마 했는데 그건 틀림없이 빙하와 화산의 불꽃이었을 거다. 소년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 더 남아있다. 우리 힘을 모아 악당을 물리치자. 이반스는 날이 밝으면 섬의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기로 약속하고 모두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년들은 윌스턴 일당과의 싸움에 대한 두려움과 집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섞여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정말 손에 땀을 줍니다. 과연 15명의 소년들과 윌스턴 일당과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놓치지 말고 15소년 표류기의 마지막을 함께 하여 주세요. 그럼 안녕.